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4강으로 공매 물건에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채권 간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인데, 그 세부적인 강의 내용은 공매에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 간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세 번째는 공매를 진행하는 기관마다 권리 분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입찰할 물건을 찾았다면 실전 투자 이렇게 하라 하는 네 가지 사건을 갖고 50분 동안 아주 빡세게 그냥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장이죠. 이 책의 페이지는 181쪽에서 218쪽을 가는 겁니다. 네 가지 사례라 7장에 공매에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과 실동도 이렇게 하란. 첫 번째는 181쪽을 보면 공매에서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를 이해하면서 시작한다. 이 경매나 공매나 권리 분석의 시작은 말소 기준 권리를 이해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 공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면 되는데, 낙찰받았을 경우에 내가 입찰서에 기재한 사고자 하는 금액 이외에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그 금액을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선생님 권리 분석에 대해 유의할 점과 뭐가 있는지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김소희는 이제 전 강의자에서 얘기했지만, 김소희는 이제 초급 장교 소위죠. 초급 장교인데 군자역에 있는 자기가 살던 원룸이 공매당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직접 낙찰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그런 기회로 김 선생을 칠총사에 합쳐져 가지고 같이 함께 저와 같이 이 공매 공부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김서희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채권으로 가압류, 압류, 근저당, 담보가 등기, 집합건물 전세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경매 기입등기, 즉 강제 경매 기입등기 등이 있는데, 이들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보다 후순위 있는 권리나 채권은 소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말소 기준이다. 이들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보다 후순위 채권이나 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이 같은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어떠면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고, 경매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받고 소멸되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 물건 전체의 효력을 미치는 것만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단독주택이 매각될 때 주택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말소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지분이 경매가 될 때 3분의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2 매각이 될 때, 이렇게 A가 잠겨 있었던 걸 모르고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일 때, 여기 A 지분에 대해만 가압류가 있었다고 하고, 이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또는 이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채권자가 공매를 신청했다. 이럴 때에는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때 A, B, C 전체 지분이 경매가 될 때 또는 공매가 될 때에는 이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요 전체에 설정되는 근저당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A, 이 가압류는 여기에서만 말소 기준 권리지만 낙찰자는 B나 C 지분을도 사는 것이 되고, 임차인은 A뿐만 아니라 B, C에도 대항력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A만 사는 게 아니라 B, C만 사기 때문에 어차피 임차인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이 되려면 이렇게 전체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말소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근저당이 되는데, 다만
A 지분 경매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 자체로 A 지분을 전부 커버가 되니까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분 경매에서는 지분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라도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죠. 이 같은 권리를 말소합니다. 후순위 채권이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면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때시고, 그로 인해서 선수 채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들 선순위 채권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부동산 위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라든가 선순위 부동산에 위에 있는 권리가 있다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리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아도 말소 기준 권리 되는 선순위 채권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수하는 권리가 용의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도 있을 수가 있고, 소유권에 대한 다툼에 대한 가등기, 가처분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매수인이 소유권까지 잃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와 등기부에 있는 권리를 인수하게 되는 권리를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우리 아름다운 우리 40대 초반엔 이 과정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김 선생이 또 자세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공부한다는 자체가 무조건 어떤 일을 한다는 자체가 그냥 딱딱하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 좀 학문이 경매 같은 경우나 공매 같은 경우는 딱딱하지만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즐기려면 그러한 권리 분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는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법정 지상권은 이제 성립되냐 안 되느냐는 원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을 때. 다만 그 근저당가 설정 당시에 이 법정 성립이 잘 되지 않을 걸 갖다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근저당권자 보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법정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다. 허허, 이 과장은 알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하시구나. 이렇게 4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정력이 넘치겠습니까? 배우고자 하는. 이 부동산의 권리가 인수하게 되는 권리는 임차인이나 유치권, 법정상권, 그리고 분묘기준권, 지역권 등을 말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권리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의 말소기준권, 먼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요건은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갖춘 경우 대항력이 있어서 배분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나 미배분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고, 등기부상 권리로 인수하는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등기된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환매 등기나 임차권 등기, 예고 등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임대차 등기라고 해야죠. 이거는 임대차 등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는 주택임대차법 3조 2사에 해당되는,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법 제6조에 보면, 제가 법정 용어 참 많이 외우죠. 하도 책을 많이 쓰니, 14권책 책을 쓰니 웬만한 내용 갖다가 법률 다 암기하지 않겠어요? 그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속되고 임차보증은 반환받지 못할 때 단독적으로 관할법원에다가, 부동산 소지 관할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단독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는 선순위인 경우라고 하면 그거는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아도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임대차 기간이 소멸되고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 가압류한 걸 임차권 가압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동 배당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기간 내에서 이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선순위인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는 주택임대차 3조 4하고 상가건물임대차법 6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와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전혀 다른 거다.
두 가지 특성은 하나는 임대차 기간이 존속이 지나고 나서 하는 거고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존속이 기간 내에 하지 지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차이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고 하나는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 없는 거. 그런 관점이 크게 다른 거죠. 말소기준권 이전의 권리만 조심하면 되겠군요. 말소기준 이 권리는 모두 하면 이렇다고 하면 참 좋겠죠. 말소기준권 이후에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간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법정이사건, 분묘기지권, 유치권, 예고등기, 가처분, 건물,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법정사건이 없음으로 인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물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후순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말소기준권 후순위인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소유권 다툼에 관한 가처분이 후순위인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만 그 권리가 갖는 효력, 즉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말소된 가처분이 회복되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참 어려운 얘기 같죠?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 경매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A 소유의 부동산이 이제 말소기준 근저당이 이제 마포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이 마포세무서가 위임간소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순위번호가 1번, 이게 순위번호 2번이면 공매 공고 등기는 2-1로 공매 공고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은 뭐냐면 이 A 소유자인 A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에 따른 가처분이라고 하면, 가처분이면은 이 사람이 패소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승소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소유권도 돌아가시고 이 사람 소유권도 이거 다 권리가 다 소멸되니까 이 사람은 깨끗한 상태로 이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매 절차에서 이 말소기준권 이후로 이 가처분은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가처분권자는 여기에다 가처분을 해놓고 소유권을 이제 이거 가처분을 해놓고 뭘 하냐? 다른 똑같은 법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법원에다가 이 다른 판사에게 이 A 사행위로 인한 A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 가처분이 말소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되면 이 등기부에서 가처분이 말소됐다고도 실질적으로 이 A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등기부 등기는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패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다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낙찰자도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순위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그 가처분이라는 건 그 등기부에 있는 등기부는 말소기준 이후에 후순위면 소멸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소유권 말소 청구 사행위로 인한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할 때 가처분 안 하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 놓고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해버리면 후순위는 등기부에서 소명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유권 다툼일 때는 자세히 판단해 가지고 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가처분권자 승소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가처분이 진행되는 사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건 내역을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 확실하지 않으면 입찰 참여하는 걸 갖다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또 이번 임차인들이 보면 또 대항력이라는 걸 또 갖고 또 합니다. 이 대항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잘못 아는 진실이 있는데 대항력은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와 임차보증을 주장할 수가 있는 권리로 주택이 일반 매매나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다. 그러나 이것이 주택이 공매나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는 사항이 달라요. 선순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소기준 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선순위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보장되지만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사람은 소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말소기준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전세권 외적으로 이 전세권자가 선순위이면서 집합 건물에서 선순위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분 요구를 했을 때 또는 강제경매 중에서 제일 먼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가 맞는다. 이 말소기준 권리가 성립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돈 받고 소멸되는 채권이면서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채권이고 매각 대상 전체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공매가 될 수는 없겠죠. 공매 공고는 왜냐하면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압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매는 주등기 형식으로 경매 기입 등기 되지만 공매는 부기 등식으로 되기 때문에 공매 공고 등기가 이런 채권이 없으면 공매 공고 등기가 말소기준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압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말소기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매 공고 등기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채권이 없을 때는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기준이 될 수 있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이 말소가 되는 거고 이제 말소기준이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가 말소기준이 되고 이 세금 압류가 의해서 공매가 들었다면 세금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 되는 거고 강제경매 이렇게 채권이 없다 이랬을 때는 강제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말소기준이 되고 이 담보가 등기했다면 담보도 말소기준이 되고 이 또 이 선순위 가등기나 임차인만에 따르면 세 번째 세금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 되는 거고 전세권이 따르면 집합건물 전세권자가 선순위 있을 때는 이 선순위는 배당 요구를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의권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말소기준이 없지만 이 사람이 직접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또는 이 공매 집행기간에다가 배분 요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전세권 스스로 용의권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게 된 것으로 대항력은 없고 우선변제권만 남게 돼 설령 공매 절차에서 미배분금이 발생해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불가하다. 이거 상당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용익물건과 이 담보물건의 두 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한다든가 했으면은 용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담보물건 선택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순위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고 입찰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채권과 물건의 종류와 이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 넓게 그 담보물건으로서는 담보물건과 이제 무담보 채권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담보물건으로서는 저당권과 전세권 또는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과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당권부 채권으로 담보가 등기. 이 담보가 등기는 채권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가 등기를 설정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근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이 그 경매가 들어가면 임의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또 확정일자부 임차권 또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 그리고 무담보 채권이 있는데 무담보 채권으로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특별우선 채권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채권도 있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 그리고 당해세 등은 담보물건과 저당권부 일반 채권에 대해서 우선한다. 와 일반 우선 채권으로서 조세, 공과금 채권이 있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 채권으로서 배분 요구가 가능한 채권, 가압류, 강제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배당 요구 채권, 배분 요구 채권 그리고 우선 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 등이 있죠. 이런 경우는 배분 요구를 불가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분 요구가 가능한 무담보 채권이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가 하면 우선 변제권 일반 채권으로서는 배분 요구가 가능한 채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채권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배분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배분에서는 공매로 매각이 되면 첫 번째 0순위로 공매 집행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1순위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하고,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대부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배분 절차에서는 임차인이나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가 우선해서 변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차인 소액임차보증금 일정액, 주택임대차 4조 1항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일정액,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 등은 이제 최우선 변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1, 2, 3은 다 동순입니다. 배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일정액인 최우선 변제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주장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일정액 최우선 변제는 주택가액 또는 상가건물 가액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을, 상가 같은 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1 범위 내이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2분의 1로 변경이 됐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주택에서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라도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주택임차인이 소액임차 보증금 일정액을 갖고 많이들 혼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칙적으로 현행 법상, 그러니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이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금 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지역이 서울이면 2014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냐? 9,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이에요.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 3,200만 원을 이 주택가액이라는 거는 주택을 매각했을 때의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가액이, 그러니까 매각되면서 경매 비용을, 그거는 공매 비용을 뺀 금액의 2분의 1 범위를 내에서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다만 외조항이 있죠. 외조항은 뭐냐면, 설상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담보물권이 잇따르면,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나 전세권이 잇따르면 요거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일자나 가압류나 압류 같은 거는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있을 때 이 부분만에 대해서는 이 설정 연도를 갖고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예를 들어 보증금이 7,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근저당이 언제냐? 예를 들어서 이게 9,500이라고 할까요? 9,500. 근데 이 근저당이 2011년 11월 10일 날 설정이 됐어요. 담보가등기도 언제냐? 2013년 1월 10일 날 설정이 됐고. 근데 전세권은 이제 언제 설정이 됐냐면 2014년 1월 2일 날 설정이 됐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담보물건이 있다.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된 전세권이 있다 하면 그거 갖고 기준을 해서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 9,500만 원이면 누구나가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무선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액임차인이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할 때 좀 어렵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 된 전세권 그리고 배당 시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 누구나 받죠. 그러니까 소액임차 결정하는 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고 더 이상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을 결정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당해세가 있어. 당해세는 국세당해세하고 지방세당해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최우선 면제 다음으로 우선 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순위로 일반 조세채권이 있습니다. 일반 조세채권. 이 사순위로 가는 거는 이제 6순위에 있는 저당권부 채권, 즉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 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요거보다 법정기입 빠른 조세채권이 4순위 가는 거고, 이 5순위는 이거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공과금이 4대 보험이죠. 공과금이 5순위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 하면 저당권부 채권이 6순위가 되고, 7순위는 일반 임금 채권이 7순위가 되는 거죠. 일반 임금 채권이 6순위의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후순위가 되지만 조세 채권, 당해세 포함해가지고 공과금,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그러나 6순위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채권이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반 임금이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에서 위와 같은 순위에서 4순위에서 7순위로 정해지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근로기준법 38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 임금은 조세채권, 공과금에 대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일반 임금 채권은요 항상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죄송합니다. 일반 임금 채권은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 당해세인 경우는 당연히 이거보다 빠르겠죠. 이 당해세하고 그리고 법정기일이 6순위의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이 조세채권이라든가 이 공과금, 납부기한에 빠른 공과금이 따르면 이거보다 앞서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후순위인 일반 임금은 이제 그에 우선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6순위의 저당권부 채권이 없다 그러면 일반 조세 채권이라든가 공과금에 대해서 항상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10순위는 일반 채권자가 돼. 그런데 여기서 저당권부 채권이 없다고 하면, 이게 없다 그러면 일반 임금 채권은 어떻게 되냐?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1순위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권이고요. 2순위는 최우선 면제가 이루어지겠죠. 3순위는 당해세가 되겠죠. 당해세가 아니라 일반 임금이 됩니다. 4순위가 당해세가 되는 거죠. 5순위가 일반 세금, 6순위가 공과금, 7순위가 일반 채권으로 이루어지죠. 일반 채권.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일반 임금 채권이 설령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일반 임금 채권에는 조세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선하게 되고, 그러나 저당권부 채권이 있다면 일반 임금은 저당권 채권에서 항상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부 채권보다 선순위가 된 당해세라든가 법정기입 빠른 세금이라든가 납부기한이 빠른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반 임금은 후순위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규정이
그 근로기준법 38조 제1항에 있고요.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11조 제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또 상법에도 기재가 되는 상법 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에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법정을 다 달달 외우고 이렇게 강의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머리가 좀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책에 다 기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왜 우리가 순위 배당만 하면 되는데, 왜 순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환 배당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가 있어가지고 순환 흡수 배당을 하게 되는가? 배당을 왜 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느냐? 뭐 A는 B와 동순이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한다. 이런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순환 흡수 배당을 왜 하게 되느냐? 또는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것이 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그 배당을 얘기하고, 이 경매에서는 배당이라고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분 배분 얘기를 하면 이제 뭐지만, 배분을 잘 모르면 권리분석의 완결편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권리분석의 완결을 하려면 배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에서는 특히 세금이라든가 또는 이 공과금에 의해서 공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분을 모르게 되면 이 공매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조세채권은, 여기서 말하는 조세채권은 당해세를 제외한 거죠. 당해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3순위를 배당받으니까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은 누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느냐? 공과금.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이죠.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공과금과 일반 채권은 가압류, 강제경매 또는 집행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 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항상 우선한다. 그런데 이 저당권부 채권하고는 어떨까요? 저당권부 채권이 5개가 있죠.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그리고 확정일자의 임차권, 그리고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된 임차권, 임대차 등기를 말하는 거죠. 이 저당권부 채권하고는 어떨까? 채권과는 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이 저당권부 등기일하고 비교해가지고 같거나 세금이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같으면 조세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나 등기일이 빠르다고 하면 이게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라든가 뭐 담보가등기라든가 이런 것들 저당권부 채권하고 충돌했을 때 우선순위는 이 법정기일하고 세금이 법정기일하고 이 같거나 또는 법정기일이 빠르면 세금이 우선하는 거지만, 그 법정기일 이전에 등기되어 있다든가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시가 그 법정기일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한다면 저당권부 채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같은 날일 때는 조세가 우선합니다. 이번에는 공과금 채권은 어떤가? 여기 말하는 공과금은 4대
보험을 말합니다. 공과금은 일반 조세하고 조세채권하고는 항상 후순위가 됩니다. 세금하고 공과금하고는 설령 공과금이 벌써 압류를 했다고도 해도 조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하지만 일반 채권하고는 일반 채권보다는 항상 선순위가 되죠. 그러나 여기도 밭이죠. 저당권부 채권과는 어떻게 되는가? 조세 채권같이 납부기한보다 빠르게 된다면 이 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고, 납부기한이 빠르거나 같은 날짜일 때는 공과금이 우선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임금과는 어떻게 될 건가? 일반 임금하고는 일반 임금 채권은 조세 채권, 조세나 공과금, 그리고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요,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이거는 항상 원칙이요. 근데 그러나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후순위가 돼요. 저당권부 채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일반 임금은. 그래서 일반 임금이 조세나, 여기는 당해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 임금이 조세나 공과금,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 조세나 공과금이 이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면 일반 임금은 저당권부 채권보다 항상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우선해. 그래서 근로기준법 38조 제1항에 의한 단서조항에서는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이제 선순위인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규정은 근로기준법 11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11조 제1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주의해서 공부하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매는 진행하는 기간마다 권리 분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 공매는 다양한 공매가 있어서 진행하는 기간마다 권리 분석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압류사항 공매는 세무서장 이런 기관 등이 압류사항 공매를 할 때 세무관 등이 공매를 의뢰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물건을 평가해서 공고 후 배분 절차까지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게 되는데, 캔코가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되므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공매를 위임한 세무관서와 그 밖에 등기부에 등기된 기타의 채권자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절차가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경매와 같은 이제 방법으로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이 국유재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순위는 인수하고 후순위는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국유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국가 재산을 갖다가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권리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조심하냐, 매각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매각 조건. 그래서 제가 좀 읽으면, 캔코가 수탁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경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게 되니 매각 조건만 공매 공고문과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잘 확인하면 압류재산 공매처럼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공매가 사면 안전하다는 이런 풍문이 왜 생겼냐? 이 국유재산 공매하고 수탁재산 공매하고 유식재산 공매, 이용지향 공매 이런 것들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탁재산 공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기관 등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비업무형 재산이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가 매각 의뢰하니까 이러한 매각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권리의 하자가 있기가 어렵죠. 또 하나는 또 양도세 감면 대상의 물건을 캔코에다가 의뢰해서 매각 공개 입찰 방식, 공개 경제 입찰 방식 매각하니까 소유자가 간접적으로 매각하는 형식이니 매각 조건만 이제 임차인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조건 같은 경우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매각 조건만 공매 공고문과 공매 담당자에게 잘 확인하고 낙찰받으면 인수할 권리 없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된다. 또 네 번째,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불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소 명의에 유입한 자산이고 캔코가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파는 것이 되니까 이 물건에서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각 조건을 공매 공고문과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사면은 안전하게 매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용기한 등의 공매도 이용기한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이용기한이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이 공매 물건 역시 앞에서와 같이 매각 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안전한 물건이 된다. 여섯 번째,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 기업 등의 비용명의자산을 직접 공매를 진행할 때에도 자기가 자기 물건을 파기 때문에 매각 조건과 그 공매 담당자에게 잘 통해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잘 확인하고서 하면은 안전한 공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에는 암예산 공매를 위주로 권리 분석을 하게 되고 지금도 암예산 공매 위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입자산 공매라든가 수탁자산 공매라든가 구입자산 공매 그리고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 또는 신탁자산 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 조건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그 매각 조건이 다르게 매각되는 게 선순위 전소유자의 가압류를 인수한다든가 또는 가등기를 인수한다든가 이런 매각 조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 또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인수한다든가 이럴 때 그런 조건은 반드시 공매 공고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건이 암예산 공매 물건이 85%라면 그러한 지금같이 얘기했던 안전한 물건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85대 15라고 하면 우리가 공매를 전부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건은 권리 분석을 그래서 암예산 공매 위주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입찰 물건을 찾았다면 권리 분석 실정 투자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영민 부부가 내 집 마련할 때 그까지 사게 해줘가지고 했던 사례를 갖고 이제 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매 담당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그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이 물건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 되는 거 그리고 최초 공매 공고일자가 2014년 3월 10일이니까 이 날짜에 최초의 공매 공고를 하게 되면 공모 즉시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공매 공고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되고 또 하나는 공매 통지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 공매 공고 일자와 공매 공고 등기 일자는 거의 같은 날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2014년 3월 12일 날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하면 대항력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인가 아닌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 담보물건이 없다 그러면 배분 시점으로 기준해서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소룡이 체납자 겸 소유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가 이상이 없으면 입찰 참가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 권리 분석은 1차적으로 입찰 정보 내역에서 물건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 매각 물건의 현황 분석으로 돈 되는 우량한 물건을 찾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건 자체가 돈이 돼야지 물건 자체가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아무리 싸게 사야 이제 그 큰 돈이 되는 거는 이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좀 물건이 가치가 있는 물건을 찾아야겠다. 가치가. 그래야 당장 돈 좀 비싸게 사더라도 좀 미래 가치가 있어서 내가 2년 거주에다가 팔면 비과세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양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죠. 남는 게 있어요. 양도세 걱정하는 사람은 좋은 물건을 샀다는 거죠.
첫 번째로 물권정보와 감정평가서에서 토지와 건물 전체에 매각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부 지분 경매가 매각되는 것이, 이런 것도, 아니면 또 토지만 매각되니 건물이 매각되는 것이, 또는 제시의 건물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매각 물건의 사진과 위치도 지도를 타서 다음과 같이 내가 사고자 하는 목적에 맞으면서 돈이 되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공매의 왕도는, 어떤 사람은 공매의 왕도는 명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공매의 왕도는 이겁니다.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까지 명도, 그건 명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명도, 어떤 사람은 책에 명도 대왕이라고 쓴 사람인데,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보면, 그 사람도 참, 경매나 공매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해요. 명도는 좀 귀찮을 뿐이죠. 그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내보내는 대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처음에나 그런 거죠. 한 두 번, 세 번 낙찰받으면 본인이 명도의 대왕이라 할걸요? 본인이. 그런 것들이 안 되죠. 어쨌든 아파트가 있고 내부 현황은 이렇습니다. 위치는 이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세 번째는 화면 하단에서 공매 입찰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1차 매각 예정 금액에서 얼마나 저감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때 1차 매각 예정 금액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므로 현장 납사를 통해서 시세를 하기 전에 주택이 시세로 판단해서 저감된 금액과 수익 분석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이 말은 현장을 가기 전에 1차적으로 감정가를 시세로 판단해 가지고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봐서 물건을 찾는 기초 자료를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유의할 점은 감정평가 시점이 6개월에서 8개월 이전에 평가된 것으로 시점 차이로 인한 가격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감정평가서가 가격 조사 방법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면 이 오류가 발생하는 감정평가 금액을 믿고서 낙찰받았을 때 전적으로 그 책임은 감정평가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낙찰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만 신뢰하지 말고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서는 곳을 방문해 가지고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익 분석을 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일단 말소 기준금을 찾고 인수할 권리가 없는지를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압류재산 공매 재산을 갖다가 검색을 하면, 앞에서와 같이 이제 보면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압류재산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를 클릭을 하면 지금 제가 보게 되는 공매재산 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압류재산 공매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관서하고 관리번호하고 공매 공고일 그리고 배분요구 종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앞에 점유관계는 현황조사관, 공매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건데 체납자가 이용국에게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권리는 없죠. 그리고 여기 임차인 신고 내역은 임차인이 직접 신고한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 배분 요구한 거는 임차인이 직접 배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 신고만 하고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 물론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만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권리 신고와 배분 요구를 다 확인해야지, 권리 신고만 돼 있고 배분 요구를 안 했다면 임차인은 배분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권리 신고도 하고 배분 요구도 했다면 임차인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기타 유의사항은 유치권이 4억인데 이 유치권은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좀 전 강의에서도 제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잠깐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내역에서 공매 위임감사의 압류일자와 배분 요구 채권만 기재되어 있다. 압류날짜가 2011년 5월 20일 배분 요구 채권액은 3억 5,214만 3,570원을 기재했는데, 그래서 조세채권이 당일세인지 일반 세금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법정 기일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은 온비도 입찰 내역 상단에 보면 공매 담당 제가 공매 담당자 이 온비도 화면에서 온비도 입찰 정보 내역에 우측에 보면 공매 담당자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공매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예상 이제 문의해서 예상 배분표를 작성하고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 뭘 물어보냐? 체납자 압류기 이 압류 날짜가 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금이 당해 체납세액이 이건 금액을 알았으니까 이것이 당해세인지 일반 세금인지 당해세인 경우는 3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그랬죠. 일반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기일이 빠르면 이 압류 날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압류 날짜로 법정기일 갖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법정기일은 압류 날짜보다 보통 한 1년 이상이 이전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왜냐면 법정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압류하는 이 세무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됐다면 이 법정기일은 보통 한 1년 정도로 소급해서 이해하면서 판단하게 돼야 그만큼 실수를 없어요. 그런 내용은 누구한테? 이 공매 담당자한테 체납세액이 얼마고 당해세 여부인지 법정기일이 얼마인지 이래서 대항력인 임차인보다 빠른지 늦은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가야만이 그 공매 입찰 보증을 포기하는 낭패를 보지 않게 됩니다. 선순위 전제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분 요구를 해야 배분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배분 요구를 했더라도 배분 요구 종기 이후에 했다면 배분 요구의 효력이 없어서 낙찰자 인수하게 돼. 이런 경우도 많죠. 배분 요구는 배분 요구 종기가 지나서 배분 요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배분 요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매 집행기한도 있고 공매 집행기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의를 좀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매각으로 그 효력이 잃지 않는 권리가 있는가? 선순위 가등기라든가 가처분 선순위 전제권 등이 있는가? 또는 특별 매각 조건은 인선한 조건 기타 유의할 사항이 있는가? 토지별도 등이나 대지권 미등기 등으로 대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대지권 등기가 매수인이 책임 또는 법정 이런 것 때문에 대지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말소기준 권리가 담보물권이냐 무담보채권. 담보물권이면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무담보채권이면 소액임차인은 현행법상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이 가압류, 압류, 강제징명일 때는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 배분 요구를 했다면 전액 배분 받는지 미배분금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대항력이 없으면 뭐 경매나 공매로 소멸되는 권리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예상 배분을 작성해서 배분받을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다면 대항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그 우선 변제권은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고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에 따라서 순위 배당을 하게 된다. 이 보시면 됩니다. 또 조세나 공과금 채권이 있다면 당해세 유무, 체납세, 법정기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된 조세채권이나 공과금 채권이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조세채권이 있다면 1차적으로 당해세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최우선 변제금 다음으로 순위 배당을 하고 당해세를 제외하고 또는 당해세가 없으면 일반 세금은 법정기일을 가지고 저당권 채권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 배분을 하게 된다. 공과금 채권이 있다면 이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과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후순위가 되겠지만 저당권 채권과는 공과금이 납부기한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따라 배분하게 된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있다고 하면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조세채권이나 공과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의하라.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이런 때에는 조세채권과 공과금 채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배분 요구 종시까지 교부 청구만 하게 되면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채권 등은 당해세가 될 수도 있고 법정기일이 수개월 전 또는 1, 2년 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대항력인 임차인을 임차보증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낙찰자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은 또 임차보증을 손해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분이 발생한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공매 담당자에게 당해세 유무, 체납세액이 얼마 되는지, 그리고 세목과 법정기일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또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 쓸 때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임차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안 생기겠죠. 이 조세나 공과금에 대해서 체납세액 등은 공매재산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되지만 당해세 여부와 법정기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매담당자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담당자에 때 확인해 본 결과 이 물건을 공매담당자에 확인해 본 경우가 공매위임관서의 노원세무서에 압류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법정기일이 2011년 4월 18일 체납세액은 3억 5,214만 3,57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시가 교부 청구한 세금은 양도세할 주민세로 법인 접정기일이 2016 6월 30일이고 체납세액은 3,664만 4,470원이다. 그리고 도봉구청의 압류세액은 2억 1,784만원인데 재산세로 당해세이다.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간혹 국세법 81조의 비밀유지조항을 들어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등을 알려주지 않는 공매 담당자가 있어서 고민하는 사례가 있다. 이럴 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괜히 힘없는 부하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서 괜히 힘없는 부하 직원들만 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공매나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법정기라든가 체납세액을 알려줄 때, 그럴 때 알려주지 않을 때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죠. 말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서 인수하게 되므로 임차인보다 선순위 조세세권만 확인해달라고 모르면서 어떻게 입찰할 수가 있느냐. 그 정도는 국세법 81조에 의해 비밀유지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보세요. 필자도 가끔 이런 내용으로 다투지만 이렇게 해서 해결하곤 합니다. 경매에서도 이렇게 하세요. 참지 말고, 이러한 일이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본인 스스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해서 예상 배분표를 짜고 이상이 없을 때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매각대금을 갖고 그런 권리를 다 체납세액이나 법정기일 같은 거 당해세 여부를 다 분석한 다음에 예상 배분표를 짜가지고 인수 여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걸 하게 됐더니 체납자 거주하고 있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으며 4억 원 유치채권은 신고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체납자가 했더니 유치권의 대항력은 없게 되는 거죠. 그 납물 가망이 없거나 대의변제 등으로 공매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교재를 보고서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택 명도가 입찰하기 전부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명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미배분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인수하면 따라서 명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근데 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 임차 보증금 일정액이 최우선 면제만 받더라도 명도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최우선 면제 1,600만원 또는 2,500만원, 3,200원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 보면 그 돈을 배분받지 못하겠죠. 그로 인해서 낙찰자는 무혈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후순위지만 배분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체납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순순히 이 집을 이전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요구하는 조건이, 그럴 때 지급하는 조건이 명도 비용입니다. 그럴 때 이 명도 비용은 매각대금의 한 1% 정도가 적당하지 않는가. 물론 그보다 적게 해주고.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이 예상 배분표를 짜가지고 임차인이 얼마를 배분을 받는가, 이 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얼마를 배분받겠는가, 배분 금액이 부족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요.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지만 이 배분을 받지 못한다면, 즉 최우선 면제를 못 받게 된다면 그분들은 이사 가려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낙찰자가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입찰 전에 먼저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적으로는 등기부와 대장의 공적 장부를 통해서 물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등기부, 이와 같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등기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그 우선순위는 같은 등기된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지만 같은 날짜에 따르면 이 접수번호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 가지고 등기부와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내용이 있는지 또는 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고요. 지적도 임야되어 가지고 땅 모양이나 경계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토지 이용 계약 확인을 떼어가지고 건축 제한 여부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제한이 없는가, 또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우량한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 내용이 여러 가지 1번부터 그 7가지를 사례를 넣고, 이번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우량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물건 고르는 방법을, 우량한 물건을 부분을 제가 기재했고, 이번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비가 연체된 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판례는 공유부분은 낙찰자의 전입 부분 관리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법 21-86-8677호 이러한 공유관리분 중에서 원금위의 연체료는 승계 대상이 되는 공유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의 이후로 3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 관리비는 공유부분이 관리비로 3년분의 원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은 관리사무를 통해서 체납사실 연체 금액 같은 걸 확인해야 됩니다. 임대차 조사 내역 같은 경우 전입세대 알람을 띄게 되겠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이때 최초 전입세대가 되어 있다면 최초 전입자가 하고 이 세대주의 전입일자가 다른다면 이 동거가 중에 먼저 이 전입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는 그 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그 기준으로 해서 최초 전입자를 기준해서 대항력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기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분석하고 입찰가를 결정해 입찰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종합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2강 때인가 3강 때 제가 한번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좀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수익 분석하고 이런 부분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매 물건을 분석하는 거는 이제 이와 같이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 똑같이 권리 분석하는 거를 제 9강에서 똑같이 제가 분석해 놨으니까 이번 강좌와 9강을 들으면서 그 공매 물건을 입찰 참여할 때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또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벌써 뭐 1시간이 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전체를 갖다가 설명해 주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가 걸렸는데, 이게 뭐 하다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되는군요. 어쨌든 수고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뭐 넘게 그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